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0일 한홍고TV 역사통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정상 녹화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홍영님께서 잘 그 중간중간에 소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6월 10일이 국정원 생일이에요. 생일도 보통 생일이 아니고 환갑입니다. 환갑. 1961년 5.16 군사반란 이후에 군사반란하고 한 며칠인가요? 한 25일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를 만든 겁니다. 중앙정보부를 만들어서 그로부터 6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으로 지금까지 군림해온 게 국정원이죠. 그 이름은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또 국가정보원으로 이제 세 번 바뀌었습니다. 대외정보원으로 바뀐다 하다가 안 바꾸기로 또 하고 해서 국정원이라는 이름을 그냥 지키는 걸로 그렇게 가기로 한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60년의 흑역사, 밝고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하기에는 좀 흑역사가 많아서 이 국정원이 과연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는데, 우리 한홍고TV에서 국정원 얘기를 몇 번 다뤘습니다. 남산의 부장들을 해서 그 부장 몇 명을 이제 주로 박정희 전두환 때 힘께 나섰던 부장들 몇 명을 조명한 적이 있고, 또 보니까 작년 6월 11일 날 국정원을 갖고 한번 했었어요. 아마 육순을 맞이해서 했는데, 그래도 올해 이제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내용하고 일부는 겹치지만 가급적 겹치지 않도록 구성을 좀 바꿔봤습니다. 앞부분 6월 10일 하면은 우리 역사에서 세 가지 기억할 날이 있어요. 60만세 운동, 그리고 6월 항쟁. 6월 항쟁 기념일이 60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중앙정보부 창설인데, 중앙정보부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래도 나름 할 말이 많습니다. 2004년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에 제가 민간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그때는 민간위원 10명이 있었는데 10명 중에서 제일 어린 편이었습니다. 어린 편으로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만 3년 동안 활동을 했고, 그때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그거 관련된 일을 하게 되네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요거는 작년 말에 끝낸 건데, 올해 사실 올 초에 끝냈죠. 올 초에 끝냈는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프로젝트로 전국 국가폭력 고문피해 실태조사, 이걸 엉뚱하게 맡게 됐어요. 저희가 반헌법 행위자 열전에 바빠서 외부 프로젝트를 가급적 안 하려고 했는데, 어이어이 하다가 이게 심사 잘못 갔다가 이게 아무도 못하게 됐다 해서 하여튼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평화박물관이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반헌법 행위자 열전하면서 이 중앙정보부 안기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해 놓은 게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좀 활용을 해서 단기간에 끝낼 수 있었는데, 이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한 900페이지 됩니다. 여기 보면은 참고문헌까지 치면은 거의 900페이지 가까운 이 고문 피해자 실태조사이다 보니까 이제 국정원의 다른 측면보다도 고문에 대해서, 국가폭력 고문, 그리고 또 저희가 열심히 하는 게 가해자 부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이제 가해자 그러니까 사건별로 명단을 정리해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이제 또 각종 고문 양상, 그다음에 국정원의 고문 공간,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고문 피해자들 심층 인터뷰와, 그 다음에 이거는 증언 요약이라는 건 여태까지 각종 공간된 자료, 간행된 자료나 판결문, 항소이유서 같은 데서 우리가 수집해 놓은 자료들 중에서 최대한 하여튼 찾아서 다 찾지 못했어요. 우리도 모아놓은 게 여기저기 이제 많이 있어서. 그렇지만 주요 자료들 사건별로 해서 이 고문 피해자들을 정리했더니, 아이고, 이 파트만 해도 거의 한 500페이지가 넘게. 그래서 저희 책에 한 권으로 묶었는데 거의 900페이지 가까우니까 이렇게 두꺼운 고문 피해자 실태 조사를 했고, 그 작업을 했더니 이제 요번에 보안사를 해달라고 해서, 어차피 저희가 또 보안사도 해야 해서 보안사는 이제 곧, 그러니까 계약은 체결했고 이제 곧 이제 제가
방학하면은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보부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가 좀 많이 아는 편이죠. 그러니까 국정원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 제가 별로 손을 못 대서 아마 그쪽은 우리 김당 기자, 김당 기자 뭐 저하고 모임을 같이 해서 그래서 자주 만나고 가깝게 지내고 있는데 김당 기자가 그 제일 이제 그 밝다면 중앙정보부 안기부 시절은 그래도 제가 그래도 자료도 좀 많이 본 편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61년 중앙정보부 창설 뭐 이건 워낙 유명한 사진이고 또 작년에 설명을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앞부분은. 그래서 김종필이가 이제 중앙정보부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젊은 김종필 그리고 요거는 한 68, 9년 그 뭐 한 60년대 후반쯤이니까 요 두 사이쯤 되겠죠. 김종필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은. 근데 이제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5.16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제일 그 어떤 최고 기관이 이름이 최고회의예요. 그래서 이게 뭐 명칭이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랑 비슷하다 그래갖고 또 말이 많긴 했지만 그 최고회의가 진짜 명실상부하게 이름 그대로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김정필은 5.16을 실질적으로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멤버가 아니죠. 그래서 왜 당신은 아니냐 그랬더니 나 최고위원이 되려고 그 5.16한 거 아니야? 중앙정보부장을 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중앙정보부라는 건 그 김정필이 5.16을 하기 전부터 만들려고 했었던 어떤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 미국의 CIA를 본떴는데 미국 CIA보다 셉니다. 어떤 점에서 세냐? 그러면 그 한국의 중앙정보부는 CIA 플러스 FBI예요. 그리고 미국에 보면은 지금 DNI라고 해서 정보기관이 17개고 CIA는 그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중앙정보부가 물론 이제 한국에도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중앙정보부가 아주 독보적이고 막강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 위의 국가, 정부 안의 정부라고 이제 불리게 됩니다. 이 5.16 자체가 한국전쟁 직전에 육군본부 정보국에 근무했던 정보장교들이 일으킨 군사반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권력의 핵심들이 모여서 중앙정보부가 권력기구 안에서도 가장 센 기구였습니다. 중앙정보부를 처음 만들 때 요원들은 경찰, 특무대, 헌병, 일반 군에서 우수한 인원들을 차출해왔어요. 그러니까 그 인적으로 볼 때 이제 중앙정보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부심을 갖는 게 우리가 그 각 기관에서 제일 우수한 사람들만 뽑아왔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세다.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중앙정보부 출신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보부는 공채를 많이 했는데 이게 좀 독특한데 일반 이제 공무원을 따로 중앙정보부에서 따로 뽑았는데 중앙정보부는 9급 공무원이 없고 7급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7급 공무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공채는 명문대 출신들 그리고 4.19 세대들이 또 많이 그 응시를 해서 나름 엘리트 기관이다 하는 이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박정희, 김종필, 박종규 등 그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일찍이 한국전쟁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에서 최고 권력자로 그 작동을 했었던 이 세 사람이 이미 1949년, 50년에 한솥밥을 먹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장도영이가 정보국장인데 5.16에서 좀 얼굴마담 비슷하게 얹혀놨다가 김종필이가 들이받아서 이제 쫓겨나는 셈이고 나머지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648기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유양수 이 사람은 뭘 했냐면 648기들을 정보국으로 끌어오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그 선배인데 647기인가 7기일 겁니다. 유양수가. 그래서 그 미리 와서 배치되어 있다가 648기가 제대할 때 거기서 우수한 인재들을 끄집어오는 역할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648기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제가 8기를 표시를 안 했는데 김종필, 이영근, 석정선, 서정순, 이병희, 그리고 전재덕도 8기죠. 전재덕, 전재구, 그 다음에 최영택, 이런 사람들이 8기입니다. 장태환은
그 문관 출신이고요. 이제 그래서 그 이런 사람들이 그 중앙정보부에 저 육군본부 정보국에 있었고 또 중앙정보부에서 그 이 유양수 빼놓고는 다들 요직을 지냈습니다. 또 중앙정보부는 그 목적에 그 이 중앙정보부법보다도 최고회의법에 보면은 더 잘 나와 있는데 군을 포함한 정부 각부의 정보수사 활동을 조정 감독한다. 정보부장은 정보수사에 관하여 타 기관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그러니까 뭐 막강한 거죠. 다른 데까지 지휘 감독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건 수사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중앙정보부법 처음 만들 땐 그랬어요. 그 소관 업무에 관련된 범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갖는데 전항의 수사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언제 바뀌냐면은 그러니까 민정으로 이양하게 되면서는 이제 검사 지휘 받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만 원래 태생이 이러니까 어때요? 검사 지휘쯤은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한테 뭐 약간 예우를 갖추지만 뭐가 시비가 붙었다면 누구 마음대로 가요? 중앙정보부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검찰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사례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이 중앙정보부가 이제 본부가 두 군데라고나 할까요? 남산에 있었고 석관동, 이문동이라고 보통 불렀는데 행정구역상으로 석관동입니다. 지금은 석관동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60년대, 70년대는 주로 이문동이라고 불렀어요. 행정구역은 석관동이지만 그 이문동 중앙정보부를 본부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 총무국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월급을 거기서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장실은 이문동에도 있고 남산에도 있고 궁정동에도 있고 세종로에도 있고 뭐 또 그다음에 호텔 여러 곳에다 주요 호텔에다 다 그 부장이 사용하는 안가 그 몇 개씩 갖고 있고 이제 뭐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런 식이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다가 그러니까 이 민주화되면서 어딥니까 그 내곡동으로 이제 그 이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국가 위에 국가였는데 중앙정보부 요 직제표입니다. 직제표는 이 직제 자체가 2급 비밀이에요. 그런데 어디 나와 있냐면은 양지일지라고 전두환이가 중앙정보부장 서울이를 석 달 지내잖아요. 80년도에 80년 4월부터 7월까지 지냈는데 그때 이제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뭐 했냐면 자기가 거쳐간 부대들 그러니까 일사단도 있고 뭐 또 수경사도 있고 그 청와대 경비단 했었죠. 그다음 청와대 경호실도 있고 보안사도 있고 안기부도 있고 그렇게 자기가 거쳐간 부대마다 일지를 만들었어요. 재임 기간에 일지를 만들고 거기에는 직제와 그때 자기 부하들 그래서 이제 그 박스로 이렇게 그 호랑이 일지, 뭐 박쥐 일지, 뭐 양지 일지 이제 그 중앙정보부는 양지 일지예요. 그렇게 이제 부대 명칭을 써갖고 일지를 만들어서 책에 이제 이렇게 두껍게 한 박스가 있는데 제가 헌책방에서 좀 우연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중앙정보부 직제가 유일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김당 기자한테가 갖고 와서 이제 김당 기자가 널리 소개를 해갖고 그러니까 많이 알려졌었습니다만 그 이제 원자료가 양지 일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원래 그 공개를 하는 게 뭐 비밀이라고 돼 있지만 뭐 거기서 전두환이가 비밀 했고 거기에는 또 이제 특별한 게 그때 국장들 그 명단이 실려 있어요. 명단이 실려 있어서 그게 참 재밌고 그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은 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로 넘어가는 단계. 그 단계에서 이제 한번 국장들을 대거 숙청을 했는데 그 누가 숙청당했고 누가 살아남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제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는 게 직제입니다. 그리고 왜 바꾸냐 했더니 정보기관은 늘 그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뭐냐면 직제가 알려지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명칭도 뭐 대공수사국이었다, 대공활동국이었다가 뭐 대공정책국이었다가 뭐 이렇게 비슷비슷한 명칭으로 계속 바꾸고 그래서 그거를 직제표를 좀 달라 했더니 직제표 우리도 보관을 안 한다.
보관 안 하는 게 방침이다.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정원 과거사에 들어와서 제가 제일 먼저 요구한 게 그 직제 변천표를 달라고 했는데, 그거 없다 하고 딱 잡아 떼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제 추궁을 못하고 공식적으로 회의석상에서도 제기하고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했었는데 없다. 이제 그렇게 됐고, 그 국은 명칭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정식 명칭, 기획판단국, 판단기획국, 판기국이라고, 또 기판국보다는 판기국이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대공수사국, 외사국, 안전국 하는 식으로 이제 그런 명칭이 있는가 하면 숫자로 부르는 명칭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숫자가 계속 정보부 안에서의 서열인데, 일국은 보통 판단기획국, 판기국이 일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그때그때 이제 다릅니다. 한때는 대공수사국이 일국을 했던 적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대공수사국은 대체로 5국이라고 불립니다. 그 안에서 여기 보면은 80년 5월 당시에 직제표에는 5국 따로 있고 대공수사국 따로 있어서 좀 헷갈려요. 그리고 6국이 보통 안전국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직제표하고 또 내부에서 이제 바깥에서 알려진 거하고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하지 않은 국도지 총무국, 관리국, 자료국, 비상기획국, 이건 기획조정관, 주로 기조실장 밑에 있는 거고, 제가 했을 때는 정관단, 정보자료관리단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었고, 정보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지부가 있습니다. 각지에 지부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돼 있었고, 차장 밑에 차장보가 있는데, 중앙정보부장은 직급이, 그러니까 이제 국무회의에 배석할 자격이 주어지고요. 정식 국무위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위상으로 치면은 부총리급, 행정서열로는 대개 부총리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는데, 실제 권한으로 보면은 총리급이라고 봐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 내부에서는 막강한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장은 차관급인데, 보통 다른 부처 차관들보다는 좀 더 센 거죠. 차장보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보통 부처에서는 차관보가 1급이죠. 정보부처에서는 차관보가 1급인데, 그러니까 중앙정보부는 이게 이제 1급, 그게 좀 묘해요. 그러니까 1급과 차관 사이에 중간쯤 든다고나 할까?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국장이, 다른 부처는 2급들이 보임을 받는데, 중앙정보부는 1급이 보임을 받습니다. 1급으로 국장들, 부서장들이, 국장과 지부장들이 1급으로 보임되니까, 다른 데보다는 좀 격이 높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에선 정무직이 부장, 차장들, 그리고 기획조정관, 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관, 요건 명칭들이 좀 바뀝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특별보좌관, 안개부 시절에 특별보좌관을 뒀는데, 특별보좌관을 3명, 4명까지 둔 적도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중앙정보부란 곳은 차관급 공직자가 차장과 기획조정실장, 또 특별보좌관 해서 6명, 7명이 되는 아주 막강한 부서죠. 그리고 요걸 이제, 80년 5월 당시에는 게 박정희 때 이제 그 직제가 그대로 이어져 왔다가, 요걸 이제 전두환 때 들어서 좀 간편화시킨 거죠. 국들을 간편화시키고, 차장부를 없애고, 그러고 이제 비서실, 감찰실, 특별보좌관이 이제 부장 직속으로 있고, 기획조정실 있고, 기획조정실이 총무국과 정보학교, 자료관리국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고, 국을, 그러니까 아주 방만하게 국이 만들어졌었던 걸 이제 통일을 해서 1, 2, 3, 4, 5, 6, 7 국으로 이제 이렇게 편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부라고 돼 있던 걸 분실로, 그러니까 격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좀 뺀 거죠. 그러니까 왜 힘을 뺐겠습니까? 중앙정보부가 너무 비대해졌고, 그리고 역적기관이 돼버렸기 때문에, 박정희를 죽인 역적기관이 됐기 때문에 힘을 빼버리는 직제 개편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졌고, 이때 이 국장급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얼핏 봐도 지부장까지 치면은 국장급만 해도 거의 한 30명 가까이 되지 않나
싶은데 20명은 훨씬 넘죠. 30명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한 서너 명밖에 안 돼요. 그 현홍주 검사 출신 현홍주 거기 이제 원래 검사 출신이니까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기억나는 게 그 김군수라고 나중에 보훈처장 지내죠. 공채 1기로 들어가서 안기부 차장 지내고 보훈처장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현홍주 그 지주선이 아마 살아남았던 거 그 북한 쪽 관련된 사람으로 뭐 그렇게 해서 국장들이 그 보안사에 끌려가서 굉장히 고초를 당했죠. 그러니까 아주 그 중앙정보부 국장이면 위세 등등했다가 하루아침에 김재규가 이제 그 박정희를 쏴 죽이고 난 다음에 김재규가 공모한 혐의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잡아다가 아주 그냥 호되게 다뤘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한 서너 명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안기부가 힘이 많이 빠졌다라고 했다가 그러다가 80년대 한 3년 4년경부터 특히 장세동이 부장으로 오면서부터는 완전히 살아나서 다시 과거의 위세를 되찾게 됩니다. 이제 한동안 80년대 초반에는 보안사한테 뒤처졌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관계가 뭐 역전됐다고나 할까요? 회복됐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중앙정보부가 막강했는데 이 막강한 이유는 정권이 취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권이 약했기 때문에 중앙정보부가 강한 겁니다. 정권의 정통성이 약한 거죠.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정보기관에 굉장히 의존을 했고 정보기관은 독재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꾸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기관이란 건 어때요? 은밀해야 하잖아요. 근데 80년대, 70년, 60년대, 70년대 결코 은밀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중앙정보부원이라는 걸 다 알도록 행동을 했고 그냥 뭐 영화, 만화나 뭐 그런 데서는 그 선글라스 끼고 바바리 코트 입고 007 가방 든 사람 뭐 그냥 그 제복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부처에 출입할 때 은밀하게 가는 게 아니고 다들 그냥 내놓고 난 저 정보부에서 왔어 밝히고 다니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조정 이렇게 주제 잘못 띄어졌네요. 행정조정이라는 이름 하에 정부 각 부처나 언론기관에까지 다 정보부가 개입을 했습니다. 어디에나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기관으로 비춰졌죠. 그런데 사실 중앙정보부가 이거를 즐겼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정보부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정보부의 능력은 실제로 마음을 먹으면 보니까 다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 정보부를 꼭 우습게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부가 말도 안 되는 실수들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또 굉장히 세고 무서운 기관이기도 한 게 정보부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실수 예컨대 뭐 미행하다 들킨다든지 뭐 인도네시아 뭐 거기 그 심각한 위교 문제도 나왔었죠. 뭐 그 위교관 방을 뒤지다가 들키고 뭐 이제 이런 그 이상한 짓들도 하지만 그러나 상당히 대한민국 국가기관 중에서는 그래도 또 어떤 면에서는 가장 세련되게 일을 처리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제가 가서 느낀 건 뭐냐면은 일을 빨리 처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 그런 부분들 그 정보를 캐거나 이제 쫙 둘러싸서 이제 정보를 얻는 방식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빨리 하면은 무리가 나오게 되죠. 물론 빨리 분초를 다투게 시급하게 처리하는 것들은 또 그것대로 처리를 하겠지만 일반적인 정보 수집 방식을 보니까 생각보다는 좀 천천히 그 주변을 돌면서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로 중앙정보부가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마음만 먹으면 파악할 수 있는 거고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모든 걸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게 중앙정보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런 느낌을 갖는 게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에 대해서 한 수 접고 들어가고 안기부나 중앙정보부 국정원에 대해서는 한 수 접고 들어가고 저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하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좀
자기 검열을 하고 중앙정보부 앞에 가면은 얌전해지고 공손해지고 뭐 심각하게 물어보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얘기해주고 하는 그런 힘.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가령 보안수사조정권, 그 다음에 또 공무원들, 특히 이제 공무원들 사회에서 이제 중앙정보부 국정원이 힘을 발휘해야 하는데 뭐냐면은 그 사람 승진에 거기 중앙정보부가 한 줄 써놓으면은 승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막강한 그 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이렇게 중앙정보부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중앙정보부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 이거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이건 대통령을 잘 만나야 정보기관도 그러니까 성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대통령 관심사가 맨날 박정희는 김대중이 뭐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 죽겠으니까 정보기관 놈들 뭐예요? 정보부 예산에 몇십 프로를 풀어서 김대중이 누구 만나나 그거 감시하고 앉아 있는 거죠. 이 그레그라고 그 CIA 한국 지부장을 지냈고 나중에 이제 그 한국 대사로도 나왔죠. 그 이 사람이 CIA 지부장 할 때 얘기인데 그 당시에 정보 협조를 하느라고 북한에 관한 굉장히 귀중한 정보를 따끈따끈한 정보를 수집해서 갖다 줘도 중앙정보부에서 시큰둥하다 이거예요. 왜? 박정희 관심사가 아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어떤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가가 그러니까 그 국가가 정말로 어떤 위치에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보다는 대통령 개인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런데 박정희 때는 정통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이 정치적인 경쟁자들의 동향에 대한 관심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국가가 수집하는 정보의 방향, 질 그런 것들이 이제 심각하게 왜곡됐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박정희는 바로 박정희가 죽는 것 자체가 권력기관들의 경쟁을 시켰죠. 박정희 나름대로 권력을 관리하는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그거 12.6 사건도 이제 결국 그런 그 권력을 그 관리하다가 그게 이제 그 동태가 나서 죽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보부를 그 견제하기 위해서 보안사를 키웠다가 또 경호실을 키웠다가 뭐 사설 비선 조직을 운영을 했다가 뭐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 하기도 하고 또 정보부장의 약점을 다른 조직을 지켜서 캐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권력 관리를 하면서 충성을 유도했는데 그 관리에 실패하면서 아주 그냥 파국을 맞이한 게 12.6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12.6 사건이었는데 그 정보기관을 그 경쟁시킨 거 요것들을 이제 좀 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 경쟁시켰는데 그 중에서도 중앙정보부가 가장 중요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지금 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물론 가깝기도 치면야 경호실 비서실이 더 가깝죠. 그런데 중앙정보부나 보안사 어디 있어요? 보안사는 청와대에서 차 타고 나오면은 2, 3분 거리고 그러니까 궁정동 안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박정희 죽은 거 거기가 중앙정보부 그 부장의 집무실도 있었고 이제 그런데 그것도 청와대에서 나오면은 바로 코앞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재 시절에는 그 독재자와의 물리적인 거리가 얼마나 가깝냐. 그리고 부장이 얼마나 독대를 하느냐. 그 정보기관의 장이. 그러니까 보안사령관이나 중앙정보부장이 얼마나 이제 대통령을 자주 만나느냐. 뭐 이런 게 권력의 척도, 힘이 실리고 하는 척도가 됐었던 거죠. 정상적인 민주사회라면,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사회라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이제 강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정보부는 특정 분야가 아니라 모든 분야 정부 정책까지 관계하는 겁니다. 가령 보안사, 뭐 감나라 콩나라 하지만 예컨대 외교 문제라든지, 뭐 교육 정책이라든지, 뭐 하여튼 그 뭐 문화 정책이라든지 그런 거에는 뭐 실제로 관계를 하긴 했습니다만 관계가 제한될 수밖에 없죠. 특히 뭐 기업 문제라든지. 근데 중앙정보부는 경제 문제, 교육 문제, 문화 문제, 뭐 정말 세상 돌아가는 시시콜콜할 일까지 모든 걸 다 관계하는 거예요. 제도적으로는 정보기관들 사이에선 안보수사조정권이
중요했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안감사, 그걸 통해서 각 기관들을 통제하고 각 기관에 언제든지 중앙정보부가 가서 마음먹으면 보안감독 나왔다 하면서 검열할 수 있고, 기밀이 된 것 같다 하면서 여러 가지 들여다볼 수 있고, 관료들 트집 잡을 수 있고, 특히 중앙정보부가 갖고 있는 이 조난자료, 인물 개개인에 대한 보고서, 관료 개개인에 대한 보고서, 그 보고서들을 보면은 제가 극히 일부밖에는 못 봤습니다만 생각보다 적혀 있는 게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는 주로 이제 판사들 사법고를 봤는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송실과 사건 같은 중요 사건의 담당 판사에 대한 그 보고서인데 그냥 공식 경력 있죠. 학력, 뭐 어느 학교 나오고 뭐 한 거 외에는 거의 백지 상태도 돼 있어서 저도 그 생각보다 그게 없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거기에다가 그 나쁜 얘기 한 줄 써놓으면 그 사람 출세에 지장이 있게 되니까 그건 그 힘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각 부처가 갖고 있는 정보비, 예비비에 대한 그 감사 권한 등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정보부가 힘을 썼던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정보부와 보안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대개 중앙정보부가 우위예요. 그 인원도 방대하고. 그렇지만 사실 보안사가 대통령이 군사정권 시절 내, 그러니까 민간 대통령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김영삼 이후에는 좀 보안사의 위상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군사정권 시절에는 보안사가 막강했습니다. 왜냐? 그 여러분 지금 이제 그 소격동 현대미술관이죠. 거기가 보안사령부 자리예요. 그리고 거기 국군 수도병원이 있었습니다. 국군 그 수도병원이라고 했나? 거기 하여튼 거기가 병원인데 박정희가 거기서 진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와요. 그리고 진료 받고 난 다음에 어디 가겠습니까? 바로 그 옆에 그 보안사령관실에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오고 또 안마도 받고 가고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보안사령관은 그러니까 가령 이제 청와대에 들어서 독대하는 것 이외에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서 보안사령관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보안사령부의 그 힘이었죠. 근데 중앙정보부장은 또 중앙정보부장대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중앙정보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보안사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평상시의 관계를 놓고 보면은 중앙정보부가 위일 수밖에 없는 게 구조적으로 안보수사 주정권에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 중앙정보부 처음 생겼을 때는 중앙정보부장이 뭐 다른 기관의 뭐 요원들을 지휘 감독한다 이제 그런 그 막강한 게 있었다가 그거는 빠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잔재로서 남아 있고 이 공안 사범에 대해서는 그 중앙정보부장이 조정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조정권이라는 건 뭐냐면 심지어는 검찰에 대해서도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기소에 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데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등에 대해서는 뭐냐면 그 무슨 제목을 정할 것인가를 국정원장이 그러니까 안기부장 중앙정보부장이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검찰이 바꾸려고 하면 중앙정보부장과 협의해라. 말이 협의이지 뭐라며 허락을 받아라는 얘기죠. 그 허락을 받으려고 중앙정보부가 너무 과도하게 안기부가 너무 과도하게 애들한테 그냥 그 유인물 만들다 잡힌 애들한테 내란 음모죄를 걸었단 말이에요. 야 이건 너무하잖아. 그래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고 집시법으로 처벌하면 되는 거지. 내란 음모가 뭐야 하고 젊은 검사가 이거 바꿉시다라고 얘기했다가 일개 검사 나부랭이가 대안기부가 적용한 법조문에 대해서 토를 단다 해갖고 구속될 뻔했습니다. 구상진 검사 사건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사건이 있었죠. 이건 검찰 얘기할 때 나온 건데, 그 검찰 얘기해서 이제 다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안사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죠. 군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원래는 군 정보기관이죠. 수사기관은 헌병이나 뭐 범죄수사단 그런 쪽에 해야 하는데, 이 정보와 수사를 같이 가면서 이제 권한이 세지면서 이제 망초가 드는 건데, 그 보안사가 뭐 간첩을 잡는다, 군에 침투한 간첩을 잡는다, 뭐 그거는 뭐 보안사의 기본 임무라고 그 법적인 임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갖다가 확대를 하면서 이 군인과 관련된 민간인들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슬금슬금 하더니 아예 민간인 간첩 사건까지
특히 어느 부분에 특화했냐면은 일본과 관련된 사람들, 제일동포들 간첩 사건들을 특화하고요. 그 다음에 또저 납북 어부 사건들 그렇게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 사건들을 수사할 땐 보안사는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꼼수를 썼냐면은 보안사가 조사 다 해놓고 그 조서를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것처럼 중앙정보부 수사관이 사인을 해주는 그런 그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보안사가 수사한 간첩 사건들은 대개 다 그 중앙정보부 안기부의 사인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안기부 중앙정보부에 가서 그 좀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권한이 미치죠. 그 다음에 서열 정해주는 거, 박정희가 서열을 정해주는데 예컨대 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 다 박정희가 굉장히 신임하는 부하들이었지만 계급에서 차이가 컸습니다. 예컨대 그 유신 날 때 보안사령관이 강창성인데 유신 때 보안사령관 강창성이가 중앙정보부 차장보를 하다가 차장도 아니고 차장보를 하다가 보안사령관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안사령관은 뭐예요? 중앙정보부로 치면은 차장보급이다. 물론 차장보를 지났으니까 잘 봐줘야 차장급인 거죠. 그리고 김재규는 보안사령관을 지냈는데 중앙정보부 차장을 안 쳐요. 보안사령관을 지내고 한참 지나서 군단장도 지내고 국회의원도 했는데 중앙정보부 차장을 안 치니까 어때요? 보안사령관의 그 지위는 중앙정보부 차장보다 아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서열을 그렇게 매겨줬으니까 보안사령부 전체가 중앙정보부에 대해서 중앙정보부를 한 방에 매길 수 있는 힘은 갖고 있었어도 기본적인 서열이 아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77년 말에 일어났었던 요 사건이 있어요. 대대장이 월북을 합니다. 대대장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북계에 피납됐다고 했는데 사실은 월북을 한 거예요. 월북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대대장이 뭔가 좀 실수를 했는데 작은 실수를 갖고 트집 잡아서 보안부대에서 굉장히 갈구니까 에이씨 하더니 무전병을 내고 북으로 가버렸습니다.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대대장이면 굉장히 고급 그 군사 기밀을 아는 사람이 북으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이걸 보안사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사실은 보안사가 잘못해서 대대장을 일선 지휘관을 갈궈갖고 넘어가게 됐으니까 보안사도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납북된 걸로 해버렸어요. 박정희가 이상해. 그러니까 이거 다시 조사해봐. 그 조사를 누구한테 맡겼냐면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었던 김기춘한테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김기춘이가 싹 털어갖고 뭘 했냐면 보안사가 이 월권을 하고 있다 하는 걸 털면서 이 군대 문제만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보안사 정보처가 민간 쪽에 정보도 수집하고 있었는데 정보 수집을 일원화해야 한다 해서 보안사 그쪽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안사의 민간 정보 수집 기능이 약화돼 버려요. 그걸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김기춘이가 해서 그러니까 이제 보안사 입장에서는 중앙정보부한테 일패를 당한 거죠. 일패를 당해서 당한 거고, 그랬다가 그거를 보복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김재규 사건이 터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보부 국장들을 보안사에서 다 잡아다가 엄청 두들겨 팼다고 그래요. 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중앙정보부 국장들이 보안사에 끌려가서 저 계급장 없는 군복 신 냄새 나는 군복 갈아입고서 뭐 엎드려 뻗쳐하고 아주 그냥 흠씬 뚫겨 맞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으로 그 사건이 터지면서 보안사가 권력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이 최고 권력기관으로, 그러니까 정보부와 보안사의 위상이 80년대 초반에 잠시 바뀌는 일이 벌어졌지만 다시 중앙정보부가 그 옛날 위상을 되찾죠. 왜냐하면 기구 자체가, 인원 자체가 워낙 방대하죠. 그리고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안사, 아까 이제 그 힘 빼기, 대대장 월북 사건을 계기로 해서 힘을 빼면서 했었던 게 뭐냐면 보안사령관이 중장보직이었는데 김재규, 그러니까 옛날 방첩대장은 소장이었다가
그 이제 중장으로 보안사가 되면서 중장 보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김재규, 김종환, 진종채 그렇게 해서 중장들이 쭉 보임이 되다가 보안사령부에서는 이제 대장으로 승격해서 해달라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었던 참인데 이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대대장 월북 사건이 터지면서 보안사의 힘을 빼자. 보안사의 힘을 빼자는 거에서는 재밌는 게 그 사이 나빴던 김재규와 차지철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김재규와 차지철이 동맹을 맺고 그래서 이제 했고 거기다가 누가 있었냐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이세호고 그 참모총장을 되게 최장수 참모총장인데 뭐 평가는 안 좋죠. 근데 박정희하고 육사 동기예요. 박정희하고 친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하여튼 참모총장을 물러났지만 박정희한테 그 편지를 한 게 뭐냐면 자기가 참모총장을 할 때 보니까 보안사령관이 너무 세더라. 그래서 이거 중장보직이 아니라 소장보직으로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그 원래 임무인 그 대전복 임무, 또 대간첩 임무, 뭐 그런 거는 중장까지 갈 필요 없이 소장 임무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안사령관의 직급을 중장으로 하지 말고 소장으로 낮춰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장이 쭉 임명이 되다가 육군 소장을 임명을 합니다. 누구 임명했냐면 그게 전두환이에요. 그때 임명이 된 게. 그러니까 전두환이는 아직 사단장 임기가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보안사령관 적합하지 않다는데 아마 박정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소장으로 그 임명을 하되 자기가 가장 신임할 수 있고 군대 내에서 파워면에서 중장에게 밀리지 않을. 그러니까 전두환이는 그 당시에 정치군인으로 유명했으니까 그 전두환이를 갖다 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앉혔더니 전두환이가 이세호한테 술 들고 찾아와서 아, 총장님 하면서 인사하고 이제 덕분에 제가 보안사령관 맡게 됐습니다. 뭐 이제 인사하고 가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12.6 사건이 났죠. 전두환이는 12.6 사건 때문에 당시에 보안사령관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지. 그때 보안사령관이 아니었으면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세호는 자기가 본의 아니게 전두환이를 대통령 만들어준 사람이 됐다 했는데 이세호는 나중에 그 부정축제자로 몰려서 이제 재산 뺏기고 곤욕을 치렀죠. 자, 중앙정보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앙정보부장은 대개 다 군 출신이에요. 군 출신들이 쭉 하는데 몇 번 그러니까 이제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는 딱 4명이 군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했는데 신직수는 군 출신이라고 할 수도 있죠. 박정희가 법무참모였으니까 군 법무관을 오래 했으니까 신직수는 검찰 출신이기도 하지만 군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 민간인에서는 배명인이라는 사람이 60 때 그 이제 법무장관 하다가 했고 서동건이 검찰총장 법무장관 지난 서동건은 법무장관은 지냈죠. 검찰총장과 안기부장을 지냈죠. 그래서 서동건이가 노태우의 고등학교 1년 후배인데 아주 실세 안기부장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김승규, 김성호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김성호는 이명박 때죠. 김승규, 김성호 같은 사람들이 이제 검찰 출신인데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보부에서 오래 근무했던 김치열 같은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고 오탁근도 중앙정보부에서 오래 근무했다가 차장 뭔가를 했다가 이제 나중에 검찰총장 법무장관이 되고 검찰하고 중앙정보부는 인사교류가 많았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기관으로 본다면 검찰이 그러니까 중앙정보부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죠. 가령 그 신직수가 검찰총장을 하고 있을 때 벌어졌던 일이 인혁당 사건인데 보면은 인혁당 중앙정보부가 기소한 걸 검찰이 못 바꾸고 기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앙정보부의 우위가 보여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신직수가 검찰총장 임명될 때 그 전 직함이 중앙정보부 차장이에요. 그 다음에 김치열이가 검찰총장 임명될 때도 중앙정보부 차장에서 바로 임명돼요. 그러니까 중앙정보부 차장이라는 자리가 검찰총장으로 가는 그 중요한 자리로 박정희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검찰총장이 돼서 10년 이상을 했으니까
박정희 정권의 절반쯤이 중앙정보부 차장 하다가 검찰총장 돼서 검찰을 10년쯤 이끈 셈이 되니까 중앙정보부와 검찰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는 짐작이 가죠. 그리고 박정희 시대에는 완전히 서열관계에서 검찰이 기어오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전두환 때도 이어져서 구상진 검사 사건, 아까 그 안보수사증권과 관련된 문제고, 대법원장 비서관 뇌물 사건이란 것도 뭐냐면은 대법원장 비서관을 안기부가 잡아다가 좁혀놨어요. 그랬더니 어떤 열혈 검사 하나가 안기부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고 그걸 수사를 하고, 좀 얘기하자면 복잡합니다만 이건 언제 아마 제가 자세하게 다른 데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만, 그 바람에 이제 안기부가 곤혹을 치르고 자기네가 좁힌 거에 대해서 공식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하고 검찰총장한테 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다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역공을 해서 서울지검장이 옷을 벗고 남부지검장이 옷을 벗고, 그다음에 남부지검 부장검사와 사건 처리한 주임검사가 구속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과 안기부 간의 서열에서도 안기부가 그러니까 압도적인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거죠. 안기부가 이제 그러다가 80 노태우 정권 들어와서 90년대에 들어와서 뭐 지난 시간에 했었던 유서대필 사건, 뭐 그때쯤 되면은 안기부가 뒤로 밀려나면서 그 공백을 검찰이 메우면서 검찰이 이제 검찰의 전성시대가 열리고, 바로 그 무렵에 서동건이가 검찰 출신으로 안기부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검찰과 안기부의 관계가 좀 잠시 역전이 된다고나 할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대 조직으로 본다면 여전히 안기부가 검찰보다 우위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됩니다. 검찰 출신으로 안기부에 파견 나갔던 사람들, 뭐 차장부나 이제 뭐 국장, 부국장급으로 이제 있었던 사람들 명단입니다. 이제 저희 고문 피해자 실태 조사를 했지만 이제 이런 권력기관 간의 관계 부분도 제가 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주요 파견 나갔었던 공안검사들, 뭐 이렇게 한 명 한 명 사실 여기 이제 파견 나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반헌법 행제일전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뭐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정원과 검찰은 사실 보면은 이 가장 밀접한 인간적인 교류, 인적 교류가 있었던 곳이 국정원과 검찰입니다. 그다음에 경찰과 이제 비교한다면 경찰이 힘 있는 게 뭐냐면 바닥 정보가 있어요. 정보원의 숫자가 아까 도대체 기구가 몇 명이었냐 얘기를 안 했는데, 중앙정보원이 몇 명인지도 그것도 국가기밀이에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노무현 정부 문민화 되면서부터 이제 나오는 얘기가 한 7,000명. 전두환이가 중앙정보부장 서울이가 된 다음에 한 얘기가 운전기사 또 뭐 보일러공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합쳐야 5,000명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제가 국정과거사회 할 때 이제 오가면서 뭐 들은 얘기는 한 7,000명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자료에 보면은 중앙정보부원이 30만 명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믿으세요? 전 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명백히 뻥이죠. 왜냐하면 군대가 사병까지 합쳐봐야 60만인데 어떻게 중앙정보부가 30만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중앙정보부의 실제 기간 요원은 아마 처음에 출발할 무렵에는 2,000명. 전두환이가 부장서기를 할 때, 그러니까 박정희 말기에 5,000명. 그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 늘어서 뭐 국가도 늘고 국가가 담당하는 사무도 늘고, 뭐 그다음에 전에는 조업해서 하던 거를 이제 정보 수집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업무도 늘고 또 사회도 복잡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한 7,000명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경찰은 몇 명이야? 10만 명이 훨씬 넘잖아요. 15만쯤 되나요 지금? 정확히 숫자를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어디 있어요? 파출소는 동네 골목 구석구석을 다 알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선거 때 제일 정확한 그 표심을 읽어내는 것도 대개 경찰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보부가 그 막강한 건 뭐냐면 경찰 정보를 인터셉트 마음대로 하는 거죠. 경찰청 보안국이나 정보국으로 올라오는 그 정보들을 그러니까 다 중간에 인터셉트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보부가 다른 고급 정보와 경찰의 바닥 정보를 종합해서 분석 평가하기 때문에 중앙정보부의 정보력이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의 관계로 놓고 본다면은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죠. 그리고 특히 박정희가 참 흥미로운 게 경찰을 싫어했어요.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정희도 친일파라고 하지만 옛날 일본 순사들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지 하여튼 그다음에 군과 경찰의 관계가 좀 별로 좋지 않았었거든요. 특히 박정희가 군에 입대할 무렵에. 그러니까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을 불신했어요. 이승만 때 워낙 또 악명이 높았었고. 그래서 그 경찰 총수의 군 출신이나 검사 출신을 많이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죽을 때는 누구였냐면 이 김성주라고 맨 오른쪽 요 사진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경찰 관료예요. 경찰 출신인데 경찰에서 중앙정보부로 스카웃되어서 중앙정보부에서 국장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정회 의원을 하다가 치안본부장이 돼서 박정희 죽을 때까지 아마 이 김성주가 치안본부장을 했었고요. 그 전두환 시절에는 이해구, 안흥모는 이 전두환하고 참 많이 닮았죠. 그 다음에 노태우 때 박일용은 그 부산 초원복집 사건에 관련됐었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경찰청장을 하고서 안기부 차장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경찰의 최고 수뇌부가 차관급이고 차관도 이걸 지낸 다음에 중앙정보부 차장으로 안기부 차장으로 가니까 안기부 차장이 더 높은 거죠. 왜냐? 경찰은 의도적으로 그 총수의 위상을 차관급으로 묶어둔 겁니다. 경찰 조직에 막강하기 때문에. 경찰 그 조직의 규모도 생각하면은 장관급 조직으로 하는 게 맞겠지만 경찰 파쇼를 우려해서 경찰청장의 힘을 찍어 누른 거고 경찰 위에다가 안기부를 둬서 중앙정보부 안기부를 둬서 경찰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중앙정보부와 법원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좀 진도를 빨리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법원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생각보다 중앙정보부가 법원을 안 건드렸어요. 저는 국정과거사의 조사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사법파동도 중앙정보부가 했겠지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많은 역사 연구자들이 사실 그 무렵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중앙정보부는 직접 개입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중앙정보부원들이 법원에 드나들고 했지만 판사들한테 직접 위해를 가하거나 판사들을 협박하거나 판사실을 함부로 드나든 거 같지 않아요. 사법파동 때도 보면은 뭐 판사들한테 어떻게 하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사법파동의 뭐 주역격이었던 홍성우 변호사님이나 최영도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런 소문은 무성했지만 내가 직접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해서 좀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하신 말씀에 아마도 수석 부장판사한테 갔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런 건 있었대요. 그러니까 중앙정보부 원이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있으면은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수위한테 법원 수위한테 아무개 판사님 댁이 어디예요? 하고 물으면 수위는 이제 뭐 어디예요? 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겁이 덜컥 나서 그 판사 이렇게 가면은 저 판사님 중앙정보부원이 댁을 여쭤봤어요. 자, 이거 뭘까요? 중앙정보부원이 판사의 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수백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류에 있는 거 뭐 총무과에 가서 물어보면 되지 왜 수위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수위한테 물어보는 것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을 당신이 전해주시오. 이제 그런 차원인 거죠. 그렇게 약간의 그 좀 압력 사인을 그런 식으로 넣지. 저 깜짝 놀랐어요. 그 현직 판사가 중앙정보부에 잡혀간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중앙정보부 안기부에 현직 판사를 한 번도 모셔간 적이 없어요. 보안사에서 한 번 대법원 판사를 모셔갔죠. 서빙고에 가서 이제 되게 당했다고 하는데, 그 김재규 재판 당시에 내라는 모를 적용 안 하고 이제 버텼던 그 주심 판사 양병호 그 대법원 판사가 이제 가서 끌려가서 곤욕을 치렀는데, 그거 말고는 현직 판사가 간 적이 없습니다. 대법원장 비서관 뇌물 사건 때도 그 부장판사 2명이 이제 안기부한테서 압력을 받았는데, 사표를 낸 양반은 안기부에 끌려갔어요. 사표 안 내고 버틴 양반은 안기부가 그냥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굉장히 슬펐던 게, 야, 이렇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70년대, 80년대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법원에, 그러니까 중앙정보에 끌려간 판사는 한 명도 없었단 말이야. 오히려 배신감을 느끼는 사건이었습니다. 법원 출신으로 중앙정보부에 가서 간부를 한 사람이 박정희 때는 이재걸이라고 원래 검사 출신이었다가 이제 판사가 됐다가 그 중앙정보부에 갔어요. 그 이후라기하고 같은 고향 출신입니다. 그랬다가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서 이제 옷을 벗은 이재걸 판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판사 출신인데 경북고등학교 나오고 그 하여튼 그 신군부 그 멤버가 돼버렸어요. 국보위 육법당이라고 할 때 거기 육법당의 핵심 인물로 청와대 비서관을 6년인가 하다가, 그러다가 법원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그러다가 하여튼 그 말썽이나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 법복을 벗고, 왜냐하면 정치판사도 너무 유명해졌으니까, 그러더니 아예 안기부 차장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노태우 말기에 이른바 공안파라고 하는 거에 그 대표격을 지는 손진곤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판사 출신으로 그 중앙정보부 안기부와 관계를 맺은 사람인데, 판사 출신들은 생각보다 적어요. 그러나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중앙정보부는 법원에다가 이제 계속 압력을 넣어서 사건들을 그 조정을 했었죠. 중앙정보부와 청와대 비서실은 비서실장 출신으로 중앙정보부장 안기부장이 된 사람은 박정희 때 이유락이 있고, 전두환 때 장세동이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현 국정원장 박지원 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대로 비서실장 출신이다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비서실장을 지냈지만 그거는 이제 김대중 때고, 중앙정보부장 출신으로 비서실장이 온 사람이 그러니까 김계원이가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중앙정보부 안기부 청와대 경호실 간의 관계는 이 김형욱과 박정규의 관계. 김형욱이가 세력을 많이 떨쳤지만 박정규가 천적이었대요. 박정규가 그러니까 김형욱이 딱이 올려붙인 동작이 굉장히 빠르고 민첩해갖고 그 양싸대기를 뭐 치고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성격이 괄괄해갖고 권총 들이대고 뭐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래서 그 권력 내부에서는 김형욱의 천적은 박정규였다라고 나오지만, 박정규가 진짜로 가고 싶었던 자리는 중앙정보부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앙정보부장이 막강했고, 그다음에 김재규와 차지철은 그들의 대립 갈등이 12.6 사건을 낳아서 둘이 천적인 것처럼 비춰졌지만 꼭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아까 보안사 찍어낼 때 김재규와 차지철의 합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그게 77년 말 78년 초고요. 78년 말에는 뭘 하냐면은 김정여미를 쫓아내요. 청와대 비서실장을 10년 동안 한 양반인데, 그 양반을 쫓아내는 게 누가 하냐면은 그 경북 세력들하고 군 출신이 합작을 해갖고, 그래서 김정념은 충청도 출신이고, 그 다음에 테크노크라트죠. 모피아, 이른바 모피아 쪽에 그 대북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양반인데, 그쪽을
김정념, 김용환을 쫓아내는 거. 10대 국회의원 선거 책임을 물어서. 그래서 김정념도 날아가고 나니까 이 김재규와 차지철이 진짜 2인자 제의를 놓고 그때부터 격돌하는 거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군 출신으로 하나 묶여서 민간 테크노크라트와 대립하고 거기에 경북 출신이 얹혀지고 김재규가 경북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얹혀지는 그런 구도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시기별로 부장들을 살펴보면요. 박정희 이제 뭐 제2공화국이라고 했는데 요 위키피디아에서 따왔습니다만 뭐 제2공화국 군정 시절이죠, 군정 시절. 그때 이제 그러니까 김정필, 김용순, 김재춘, 김형욱, 김계원 그리고 제4공화국 들어서 이후락, 신직수, 김재규가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유고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되고 있고 5공화국 때는 유학성, 노신영, 장세동, 안무혁. 노태우 정권의 배명인, 박세직, 서동건, 이상현, 이현욱 5명이고 김영삼 정권 때는 딱 2명. 국민의 정부에서는 이종찬, 천영택, 임동원, 신건 4명. 참여정부 3명. 뭐 이제 이명박 정부 2명.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하나, 둘, 셋, 3명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3명 다 감옥 갔어요. 이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 지금 이제 박지원 원장의 35대인데 절반 가까이가 감옥 갔습니다. 15명? 그쯤에 감옥 갔고 김재규하고 김형욱이는 비명에 죽었고 뭐 하니까 이 국정원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는 자리지만 이 뒤가 좋지 않은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인자가 많지만 2인자이지만 후계자 소리 들었던 사람은 딱 3명밖에 없어요. 중앙정보부장은 대개 그 정권의 2인자 역할들을 대개 합니다. 그런데 왜냐? 후계자하고 2인자는 다른 거죠. 박정희는 후계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김종필이가 2인자 후계자 소리를 들은 거는 중앙정보부장 할 때는 몰라도 그 이후에는 영원한 2인자 뭐가 됐지 후계자 소리 못 들었죠. 그리고 박정희 이제 그리고 전두환 때는 민간인 출신으로 노신영 외교관이었죠. 전두환과 특별한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인연이 깊었던 것도 아닌데 하여튼 노신영이 안기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노신영이 안기부장이 될 때 얘기는 전두환 입장에서 안기부의 힘을 굉장히 빼고 안기부를 해외 파트에 주력을 하려고 아마 전두환이가 구상을 그렇게 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가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장세동 앉히면서 안기부가 다시 도루묵이 됩니다만. 그리고 이제 2인자이자 후계자 소리를 들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게 장세동. 그래서 장세동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장세동이는 거친 체제가 청와대 경호실장,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안기부장. 센 권부, 더군다나 전두환의 최측근에 있는 권부를 다 지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오공청문회나 뭐 그런 데서 의리의 장세동, 돌쇠 장세동, 그 이미지를 얻으면서, 오공 쪽에 진짜 인물이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이 장세동이를 그때 이제 그러면은 2인자로 봤느냐? 저는 약간 회의적인 게 뭐냐면은, 전두환이가 신임을 했지만, 장세동에 대해서 그 부하로서 신임을 한 거지 후계자로 생각을 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부하로서 믿을 만한 부하였고 충성을 다 바치는 부하였지 그 다음 대권을 맡길 만한 사람으로 봤느냐. 그거는 장세동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야말로 돌쇠나 마당쇠 부리듯이 좀 부린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다음에 장세동에는 권력 내부의 분위기상 후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회라고 다 하나회가 아니에요. 하나회 회원이라고 다 하나회가 아니에요. 그 하나회 안에도 진골성골이 있는 겁니다. 장세동이는 그 하나회에서는 변방이에요. 더군다나 출신이 호남 아닙니까? 그래서 장세동이가 후계자였다? 그거는 이 50에서 최고 실력, 그러니까 두 번째 실력자였다. 세도를 떨쳤다. 그거는 전두환이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지만
후계자가 되기는 어렵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옥 간 사람들 정리해 보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김재춘이, 김계원, 김재규, 이희성, 전두환. 이희성, 전두환은 서울이고, 유학성, 장세동. 이희성, 전두환, 유학성에는 여기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이고, 이희성도 뒤쪽에 어디 있어요. 안무혁, 이현우도 재판을 같이 받았나 모르겠고요. 권영혜 또 특별하게 갔고, 임동원, 신건 세트로 갔고, 원세훈 부정선거로 갔고, 박근혜 때의 국정원장 3명은 나란히 3명이 줄줄이 다 감옥 갔습니다. 그래서 김재춘, 박정희하고 아주 개인적으로 친했던 방첩대장도 지냈었던 인물인데, 감옥도 가고 테러도 당했어요. 중앙정보부가 전 중앙정보부장을 테러한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고. 김형욱은 잘 아시겠지만 비명에 죽었고, 김형욱 갖고는 따로 특집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김형욱 미스터지는 한번 좀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 김형욱 회고록 고요. 그다음에 이 김재규와 김계원 같이 둘 다 경북 출신이고요. 박정희까지 해서 경북 출신으로 개인적으로 참 친하게들 지냈었는데 술도 같이 이렇게 잘 먹고 차지철까지 4시에 술도 자주 마련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총싸움이 벌어져서 하여튼 죽었고, 김계원도 이제 이렇게 재판 징역을 오래 살았고. 자, 김종필은 공식적으로 감옥에 간 건 아니지만 이때도 이제 한 50일 가까이 47인가 합수부에 끌려가서 보안소에 끌려가서 이제 갇혀 있다가 나왔고, 여기 보면은 두 번째로 이후락이 있죠. 이후락이가 이제 또 같이 끌려갔는데, 이후락은 이 7.4 남북공동성명, 그다음에 원래 정보맨이에요. 이거 미국이 아마 박정희를 감시하기 위해서 보냈지만 또 자신이 살아남는 길로 박정희한테 충성을 다 바쳐서 박정희 시대의 2인자로 있다가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 인해서 하여튼 본인도 곤욕을 치르고 정권도 곤욕을 치르는데, 사실 이렇게 중앙정보부장 역대 부장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박정희가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권력을 유지했지만 중앙정보부장으로 인해서 늘 분란에 휩싸였어요. 김종필 공화당 사전조직과 4대 의혹사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김재춘한테는 공화당과 범탕이라고 한 국민의당이라는 당이 있었는데 그거 하려고 하다 혼란을 겪었고, 김형욱은 어때요? 김형욱을 내세워서 정권을 유지하고, 중앙정보부장은 박정희의 나쁜 얼굴입니다. 좋은 얼굴, 나쁜 얼굴이 있다면 이 중앙정보부장이 나쁜 짓을 한 게 아니고 박정희가 나쁜 짓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박정희의 딴 얼굴이에요. 그런데 김형욱이 쓴 회고록 때문에 박정희도 곤욕을 치르고 이성을 잃고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후락 신임하고 맡겼지만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 박정희 이제 죽을 고생을 시켰고, 신직수 맡겨놨더니 코리아 게이트 터졌고, 김재규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 박정희 쏴주겠잖아요. 중앙정보부장으로 인해서 곤욕을 박정희는 많이 치렀습니다. 그리고 또 안무혁이 국세청장 때 이제 돈 준 걸로 또 구속이 됐고, 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현우, 노태우 경호실장 하다가 안기부장 했는데 또 비자금 사건으로 감옥 갔고, 이 권영혜라고 이제 김영삼 때 국정원장을 지냈는데 여기 이제 북풍 충풍 그런 사건에 연루가 되고 구속이 됐고, 구속된 상태에 그때 자살 기도를 해갖고 자해소동을 벌려서 이제 이렇게 또 그러니까 아주 소동이 났었죠. 그다음에 국민의 정부에서는 불법 도감청 문제.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도감청의 피해자였고 도감청을 중단해야 하는데 옛날 방식 정치를 운영을 하고 국정원을 제대로 개혁을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동원
원장 같은 경우는 남북관계 같은 데서 공적이 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구속이 됐습니다. 신건 씨도 법조인으로서 평판이 좋았었는데 검찰에서 하여튼 뭐 이렇게 됐고. 자, 우리 박지원 원장은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감옥을 갔다 와서 국정원장이 됐습니다. 감옥 갔다 와서 국정원장이 된 아주 이제 보기 드문 케이스인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대북 송금 문제, 그리고 감옥을 갔다 왔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서 그걸 성사시키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고, 문화부 장관, 통일부 장관 지내고 비서실장 지내고, 그러니까 북쪽에서도 박지원에 대해서는 좀 우리 때문에 고생했다 하는 좀 그런 감정이 있으니까 박지원을 문재인 대통령이 앉힌 겁니다. 박지원을 국정원장 앉히기 전에 보면은 TVN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에 김어준에도 많이 나오고 뉴스공장에도 많이 나와서 맨날 문재인 대통령 비판적인 얘기들을 참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굿모닝 대신 문모닝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좀 파격적으로 박지원 원장을 앉혔어요. 그러니까 여권 내부에서는 좀 탕평책이자 북에 대해서 보내는 좋은 사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내 정치 안 하겠다는 또 의지의 표현. 뭐 이제 그런 복합적인 걸로 앉혔었습니다. 앉혔는데 아직 지금 이제 취임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잘 모르겠어요. 국내 개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좀 잘 개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원세훈 구속됐고, 예, 원세훈 이 부정선거 얘기는 또 남재준 구속됐고요. 예,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민주화 이후에 얼마나 달라졌는가? 민주화 이후에 안기부법 고치고 이게 늘 안기부 개정 국가보안법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늘 문제가 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정부에 들어오면서 이름을 국가정보원으로 우리 이종찬 원장 계실 때 바꿨는데, 그 내용이 얼마만큼 바꿨는지. 그러니까 이종찬 원장도 국정원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회영 선생의 손자고, 그래서 나는 민족적 의식도 있고, 그다음에 전두환 밑에서 요직을 지냈지만 그래도 민주주의에 대한 나름 생각도 온건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국정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이제 국정원을 잘 알고, 그래서 개혁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혁이 성공적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개혁하려면은 크게 4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적 청산, 과거 청산. 근데 과거 청산은 이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에 이제 그런 조작간 사건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돼버리는 그런 정도? 또는 인적 청산 이런 부분도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사건에 직접 연루된 사람은 지금 이제 다 나갔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사고방식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런 거에서는 제가 국정원 과거사위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저보다 한 10년 어린 사람이 지금 50대 중견 간부일 텐데, 그때 이제 조사관 중에 나와 있었던 30대 초중반의 조사관들 보면은, 정말 딴 세상 사람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명박 때 박근혜 때 좌익 교수니 뭐니 하면서 좌익 척결 그런 걸로 하고, 그래서 이제 사고방식 자체가 너무 편벽돼 있지 않는가.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인적 청산이라는 부분을 기구를 당장 없애지를 못하니까 호남 출신만을 중용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거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미친 거죠.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됐고, 제도 개혁을 해야 하는데 제도 개혁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정원법도 바뀌고 하는데, 처음에 하겠다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죠. 이름을 바꿔야 하는데, 그리고 국내 정보 수집을 완전히 못하도록 법도 바꾸고 이름을 바꾸는 게 중요하죠. 대외정보원이라고 하면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를 명칭에서부터 차단을 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국가정보원으로 뒀다는 건 국내 문제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넘기는 걸 법제화시키는 반면에 국내 파트,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국내 파트를
주는, 이게 대외정보원으로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인 난관은 뭐냐면은 수천 명의 직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경찰이나 그리고 또 수천 명의 국내 파트 정보를 수집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해외 파트 정보를 수집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아마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개혁을 해놓고 그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데 그런 걸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개혁은 정말로 정권이 바뀐 초기에 했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점에서는 개혁의 기회를 실기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3대 악법, 3대 법안, 이런 것들을 개정하고, 정보와 수사, 분리하고, 이 얘기 들어가면 또 아주 깊게 들어갈 게 많아서 그렇고요. 대통령의 태도 변화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은 뭐예요?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대통령 바뀌면 도루묵된다. 제도개혁이 수반되지 않으면.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제가 3년 동안 국정원에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분위기 아는데, 진짜로 뭐냐면 그 의지만큼은 국정원을 정권 안보를 위한 기관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 의지만큼은 100%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건 뭐합니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원세훈이 한 짓 보세요. 그거 다시 그렇게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선의를 갖고 국정원 개혁을 안에서 자체 개혁을 요구했지만 자체 개혁 안 됐습니다. 어떤 황당한 작전 실패, 이거 아마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아마추어적인 그런 것들도 많고, 공포의 댓글 부대 달았었고, 대선에 개입했고, 국정원이 만든 대통령 부끄럽다 이제 했고, 국정원 어떻게 바꿀까 이제 얘기 많았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들어와서 권력기관 이제 힘 빼는 개혁들 하고, 대외공수사관 없애고 여러 가지 개혁들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상징으로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꾸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작년 7월,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 임명할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20년이니까 국회에서 그러니까 새 국회가 구성이 되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 불과 넉 달도 채 안 돼서 간판 안 바꾼다고 100일 만에 간판 바꾸겠다는 거 하고 그거 물리고, 대신 대공수사권은 이제 강행을 하고, 아마 야당하고 이렇게 타협을 한 것 같아요. 이건 강행을 다 했어야 할 문제인데, 그리고 이제 하여튼 권력의 친이란 말은 옛말인데, 이거는 도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도로 돌아갈 수 있는 거라서 이제 좀 불안한 거고요. 문 대통령이 엊그제 이제 국정원 60년을 맞이해서 이제 국정원을 방문하고 정치적 중립 보장을 약속을 이제 당신은 지켰지만 국정원이 앞으로도 지킬 것이냐? 저는 거기에는 회의적이에요. 보수 정권이 등장한다라고 했을 때 국정원이 그걸 도둑하는 걸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대단히 미흡하다. 대공수사권도 이거 지금 장담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별도의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정보부 60년을 맞이해서 제가 무색사회라는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박만우 선생하고 조지은 작가님 두 분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해갖고 좋은 작가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우리 노원희 선생님, 마영신 작가, 서평주 작가, 송상희 작가, 정명우 작가, 주영성 작가 등등이 그동안의 작업들,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새 신작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과거의 여러 작품 속에서 그러니까 중앙정보부 문제라든가 아니면 사찰의 문제, 그러니까 감시의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다뤘었던 분들 그를 모셨고, 특히 이번엔 여기 틴드럼이라고 양철북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분들은 미얀마 분들이에요. 미얀마 작가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작가 그룹인데, 그러니까 아마 뭐 상황이 나쁘다 보니까 본명을 안 쓰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양철북이라는 틴드럼이라는 그 이제 작가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그 희생된 분들의 얼굴로 스티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그 작품을 그 좋은 작품을 이제 보내주셔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전시를 합니다. 이제 이 안기부 그 국정원 부훈이죠. 그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그런 거나 또 노원희 선생님의 어떤 이런 감시 사회를 한 거, 또 마영신 작가의 만화 작품들, 그리고 그 송상희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저격 사건 그걸 그 패러디한 영상을 만드셨고요. 또 송상희 작가님이 지금의 안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감시사회라는 관점에서 좀 보여주셨고, 정명우 작가님이 테니스를 통해서 이제 이 우리 역사와 그 테니스, 아마 그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테니스장 뭐 그거 생각나실 거고요. 여기 남영동 대공분실, 그리고 또 석관동의 중앙정보부 그 사진을 주용성 작가님이 많이 찍어주셨어요. 이게 미얀마 그 사진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품들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중앙정보부 문제, 국정원 문제 저희가 늘 계속 다뤄오고 있는 문제고요. 반헌법 행위자 열전에서 중앙정보부 간부 열전, 부장 열전은 뭐 남산의 부장들에서 웬만큼 했으니까 중간 간부, 차장부, 국장, 그 다음에 고문수사관, 그러니까 중간 간부 열전과 고문수사관 열전 정도를 한 번씩 따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기회가 되고 준비가 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늘 부탁드립니다만 반헌법 행위자 열전 그 편찬 사업을 많이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께는 제가 쓴 책 사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준비한 건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